지금의 환율이면은 1,000만 원에서 한 1억 2, 3천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를 70% 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 이자가 1.5%였어. 안녕하세요. 보미안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거든요.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얼굴 한 번쯤 보셨을 분인데요. 백승 작가님 저희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일본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일본 부동산 투자하게 됐는지 포함해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미언TV 구독자분들은 아마 고미연 대표님 책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계기가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저도 2019년에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일본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한 5년 차가 돼가고 있죠. 5년이 되면서 이전의 건물을 매각하고 이제 또 새로운 건물을 또 사는 갈아타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뭐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같은 것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백승입니다. 작가님 요즘 일본 부동산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본이 진짜 호황. 우리 투자자들이 불장이란 표현 쓰잖아요. 불장 중에 불장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엔저가 왔습니다. 엔화가 너무 상대적으로 싸졌다 보니까 일본 내부 국민들의 수요 심리가 커진 것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해외 자산가들 혹은 B2B 시장에서의 자산을 사려고 하는 기업들이 엔이 싸다는 그런 이점으로 좀 일본 부동산에 좀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대도시 위주로 재개발이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 최근에 TSMC라는 회사의 공장이 들어선 구마모토 현이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그쪽은 공시지가 기록이 플러스 33%. 정말 투자 불장이네요, 그야말로. 제가 또 개인적인 질문 먼저 좀 드리면 국내 부동산 투자자로 시작하셨는데 해외 부동산에 눈을 돌린 계기가 있으세요? 일단 2019년이 아마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불장 중에 불장, 그때도 그랬었는데 좀 가감히 엑시스를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일 첫 번째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때 5억 원이라는 종잣돈을 들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5억 원으로 어디 괜찮은데 투자하기가 너무 녹록지 못한 거예요. 물론 5억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판단이 있어서 일단 수익률이 좋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약간 시야를 넓히고 싶은 경험 같은 게 좀 필요했어요. 그때는 제가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갭 투자 위주의 투자를 계속 해왔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작은 꼬마 빌딩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또 일본이란 나라를 여러 문화나 음식 이런 거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부동산 투자를 해봤으니까 그 일본에서 못할 건 뭐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건너갔던 약간 치기 어린 자신감 같은 게 있었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은 50개의 주가 각각의 또 가지각색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도쿄가 답인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투자를 하려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네. 사실 도쿄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맞아요. 2019년에 진입했을 때보다 많이 오른 상태니까 또 다른 옆에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약간 지방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약간 미국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본은 인구 감소가 되는 나라잖아요. 이미 너무나도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인구 감소가 되는 나라다 보니까 빈집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빈집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자라면 제일 무서운 게 공실이 나지 않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도쿄를 제일 추천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도쿄 외에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주요 대도시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도쿄만 보시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도 요즘에는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일단은 두 번째 건물을 똑같이 도쿄에서 매입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후쿠오카 쪽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후쿠오카는 아직은 접근해 볼 만한 수익형 매물이 좀 남아있는 듯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도 후쿠오카 맨션,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트랑 유사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후쿠오카 맨션을 이제 매입하고, 사실 이제 줍줍이란 표현 있잖아요. 줍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에 한 1,000만 엔에서 1,500만 엔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원룸 맨션을 그래서 그냥 줍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자리에 물건이 나오면 그냥 줍는 거. 그게 한 원화로 하면 1억 정도인가요? 그쵸. 1억 5천? 지금의 환율이면은 1억이 안 되기도 할 수도 있고 9천만 원에서 한 1억 2, 3천 정도면 이제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이제 맨션 좀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부동산의 유형이 나왔는데 보통 일본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하나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좀 유사한 개념인 맨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맨션은 역시나 지하철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있는 맨션들이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투자의 뭐 타깃으로 보기도 네. 하고, 아니면 저처럼 일동 맨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다가구 주택, 네, 상가주택 이런 개념을 일동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의 동입니다. 일동 맨션, 일동 아파토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우리나라의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얘기했는데 네. 일본에도 아파토라는 명칭이 있어요. 네. 귀엽네요. 거기도 아파트먼트를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아파토라고 한 건데 그 아파토는 조금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는 건축물을 볼 때 물론 구조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걸로 구분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나무로 지은 목조 건물을 아파토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토도 또 다른 투자재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첫 투자가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 투자하셨던 그 집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얼마였고 이런 레버리지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수익률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건물은 이제 매각을 해서 조금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갈 때 5억 원 갖고 들어갔습니다. 레버리지는 70% 받았습니다. 근데 한 1억 5천만 엔 정도의 건물을 매입했던 거였고요. 그 당시에 맨 처음 취득했을 때는 이제 표면 수익률이라고 하죠. 내가 받아들이는 월세가 매매가 대비 연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느냐라고 했을 때 5.8%였어요. 5.8%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월세 올리는 작업을 조금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실질 수익률, 투자금 대비해서는 거의 13%까지 끌어올렸죠. 13%까지요? 그건 레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하셨나요? 일단은 대출이 가장 컸던 게 아까 레버리지를 70% 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 이자가 1.5%였어요. 와우, 1.5%예요? 대단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노베이션을 좀 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테넌트의 이제 월세를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원격으로 레노베이션 하는 게 용이해요? 쉬워요? 이게 사실 저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쵸. 코로나 시기에 임차인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찔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원상 회복의 기준이 되게 높거든요. 퇴거를 할 때 세입자가 거의 우리나라의 상가 그대로 해놓는 것 수준으로 그대로 해놓고 나가야 돼요. 와, 원복을. 네. 방충망 하나 찢어져도 그거 다 고쳐놓고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해놓고 나갔음에도 그 건물이 35년이 넘어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싹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일본도 관리업체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업체랑 마치 업무 처리를 하듯이 고쳐주세요. 결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업체가 1년에 어떤 수수료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일을 한 거 베이스로 그때그때 수수료를 주나요? 일본의 관리업체는 임대관리, 건물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임대관리는 말 그대로 월세 받아다 주는 것까지 하는 평소의 관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받는 월세의 5%를 수수료로 납부합니다. 매니지먼트 회사들하고는 일본어로 소통하시나요? 아니면 한국말로 하시나요? 영어로 하시나요? 관리 회사도 거기도 워낙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다국어가 지원이 가능해요. 영어는 거의 대부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맡긴 업체는 그냥 일본 현지의 관리 업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로 소통합니다. 대표님은 일본어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못하는데 일본인들이 다행히도 저 사람 못하는구나를 기본으로 들어주셔서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확실히 그래도 일본어를 약간은 할 줄 알아야지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를 저는 조금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 카페 회원들하고 이제 일본어 스터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를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이건 진짜 장점이다. 그리고 이 점은 좀 단점이다. 이런 게 개인적으로 있으실까요? 일단 일본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가까워요. 그래서 임장 가기 편하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막 관리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그날 뛰쳐갈 수는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역시나 수익률인데요. 좀 비싸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오는 투자자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대출 금리가 아직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이득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초기 진입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사회가 그 비즈니스 문화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무언가를 뛰어들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업체에서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정말요? 예, 저 역시도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확실히 그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한인이 하는 은행 그런 쪽으로 먼저 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5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이제서야 일본인 업체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제 회사를 신뢰해주고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뭐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사고 싶다는 고객들이 있으면 제 업체들은 물심양면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한 번 구축하는 게 좀 힘들다는 거 조금 힘듭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백승 대표님이 컨설팅을 하시잖아요.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네트워크가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백승 작가님이 그동안 지금까지 시행착오와 고생과 시간을 쌓아서 얻은 신뢰를 레버리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의 회사를 많이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 홍보. 이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이런 전문적인 유능한 관리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결국에 인적 레버리지 활용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도 고 대표님한테 혹시 저한테도 컨설팅을 받고 이런저런 조언을 얻는 것도 더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일본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이 구입하셨던 부동산이나 자문해주는 그 건물이나 집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일본은 임차인들의 그런 시스템이 조금 특이한 게 일본에서는 집 구하거나 상가 구할 때 보증회사가 필요합니다. 보증회사에 가입하거나 혹은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시켜요. 네. 무시무시하죠. 근데 연대보증을 누가 서줄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들의 부모님들이 서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약간 뭐 소득 활동도 없고 그러시다 하면은 보증회사로 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대부분은 일본인이고요. 외국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이런 걸 생각해보면 반대로 얘기해보자면 외국인들은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일본인들은 그런 말이 있대요. 평생 이사 3번 하면 많이 하는 거다. 와, 한 집에서 20년 넘게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진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손바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작지 않고 임차인이 구성된 그대로 인도받는 거 이제 오너 체인지라고 부르는데 거의 오너 체인지의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 집에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그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처럼 일본도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일본은 법적으로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일본인들의 그런 개념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거나 어떤 점포를 사거나 하면은 그건 내 소유야. 그리고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장사하고 그 다음에 이건 내 거니까 너 법적으로 정해진 2+2 10년 채우고 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임대료 5% 올릴 거야.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인들의 생각이면은 일본인들은 그냥 들어왔으면 그냥 계속 거기 있는다라는 게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를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거기 법적으로 써 있는 문구가 음.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근데- 대표적인 네. 게 세금 올랐을 때예요. 객관적인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네, 뭐 땅값이 올라서 세금 뭐 재산세라고 할게요. 재산세가 올랐다. 그럼 너무나도 명백히 이 오너한테는 재산상 손실까지는 아니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는 거지. 이걸 딱 5% 그리고 너는 무조건 못 올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새로 주인이 손바뀜 될 때 명도라고 하잖아요. 임차인에게 이제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임대료를 올리겠다. 일방적 통보를 하잖아요. 그런 문화는 일본에 가능한가요? 일단은 그 합당한 사유라는 게 이제 사회 통념상 이제 인정이 되면 되는데 이제 제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건물을 인도받으면서 당연히 이제 월세를 올릴 방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딱 받아보니까 제가 제 책에도 한번 기술을 해놨는데 주차료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은 특히 도쿄는 이제 주차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왜 주차 공간 없으면 차 못 사잖아요. 그 정도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료도 되게 비싸요. 근데 제 건물의 앞에 자동차 2대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는데 어머나 이 맘씨 좋은 이전 오너께서 주차비를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계약을 할 때 1층에 있는 테넌트한테 주차료를 이제 내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 거는 사실 실질적인 월세 인상은 아니지만 이제 또 다른 수익을 좀 가져오면서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을 꾀했고요. 그 다음에 살고 계신 분한테 추가 인상을 요구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거치면서 2층, 4층에 테넌트들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좀 올린 월세로 다시 사람을 들이는 그런 작업을 했죠.